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이 증가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하루 500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일단 개인의 자율 방역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전자파가 나온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목걸이 선풍기 4개와 손 선풍기 6개의 동일 모델로 오는 29일까지 전자파를 측정한 뒤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상품으로 나누어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벤트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 음료 석 잔으로 바꿔주고 있지만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영화 한 편을 10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초고속 와이파이를 누리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연구 성과 100선에 선정된 버스 안 와이파이 품질 개선 연구의 현장을 사이언스 투데이 바톡 코너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었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명을 넘는 유행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일단 자율 방역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제적인 규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당분간 확진자 증가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일상방역 생활화로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개인별 위험성이나 예방법까지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일상방역 등 현재 방역 정책으로 재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다만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가 생긴다면 추가적인 대책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일상 방역을 위해 가족 돌봄 휴가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가족이 감염돼 휴가를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자에게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 분야의 자발적 거리두기 솔선 시행을 위해 공무원들은 다음 달까지 휴가에서 복귀하면 선제적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회의 출장 자제와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수업이 늘어나는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 전환과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고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와 약 처방, 진료, 필요시 입원까지 한 번에 진행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0,000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온열질 환자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응급실 감시책에 신고된 온열 환자 수가 8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5일에만 22명의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고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날은 이달 2일이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추정 사망자도 7명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0명보단 적지만 지난 1일 올해 첫 사례가 신고된 이후 3일과 4일, 5일 등 이달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알프스 지역 빙하들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겨울엔 적설량이 부족했고 올 여름엔 최악의 폭염까지 찾아오면서 빙하가 맥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테라치 빙하입니다. 겨울철 적설량과 여름철에 녹은 빙하의 양을 분석하면 빙하의 규모가 얼마나 변화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5cm씩 경계선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빙하 감시센터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테라치 빙하가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크기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o at the first stake we measured,
we had about 2 meters of melt, and the most extreme year since we have been measuring was 1 meter per year. 알프스 산맥의 평균 기온은 최근 10년 만에 0.3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 속도의 2배에 달합니다. 기온이 0도 이하인 이른바 빙점 고도는 5,184m까지 상승했습니다. 1995년 7월 20일에 관측됐던 종전 기록인 5,117m보다 67m 높아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2100년 알프스의 빙하 80%가 사라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Qui est pour nos enfants, nos petits-enfants. Moi, je verrai pas directement cette catastrophe-là, mais j'ai un peu peur pour eux. Ouais. 히말라야 빙하도 규모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름철 빙하가 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바짝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 환경단체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반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며 더위를 식히는 분들을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선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자파요? 전자파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전자파라는 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 휴대용 선풍기를 쓸 때도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쓰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환경단체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손 선풍기에 전자파 측정기를 갖다 대자 숫자가 1596mgauss까지 치솟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를 바람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4mgauss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환경단체가 목선풍기 4개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평균 189mgauss로 기준치보다 4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손선풍기 6개 제품의 전자파는 평균 464mgauss, 기준치의 무려 116배 수준입니다. 손선풍기의 경우는 요즘처럼 굉장히 더운 날씨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얼굴에 가까이 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전자파에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경단체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4mgauss가 한정된 실험을 통해 나온 값이라면서 기준치로 삼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WHO가 정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2000mgauss로 훨씬 높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엄격한 833mgauss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같은 데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인체 보호 기준까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름철 내내 얼굴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전자파 방출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적어도 목에 거는 선풍기만큼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떨어져서 쓰면 전자파 노출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쓰는 게 좋고요. 여름철을 맞아 또다시 불거진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제품들에 이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조사 대상 제품들 역시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앞서 보도한 대로 정부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자파를 측정한 목걸이 선풍기 4개와 손 선풍기 6개의 동일 모델을 확보해 오는 29일까지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파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과 같은 국립전파연구원 측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체보호기준 적합 여부와 세부 측정 결과는 다음 달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환경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측정 방법은 국제표준 측정 조건과 달리 주파수를 구분해 측정할 수 없고 주변 금속 부품이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부정확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버스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버스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고성능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톡에서는 버스 안에서 체험하게 될 초고속의 세계를 미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주 핫 이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대표팀의 2위를 축하합니다.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리 한국 대표단이 국가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와우! 소리 질러! 한국 대표팀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총 8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52회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세계 76개국 366명의 학생들과 경연을 펼쳤고 그 결과 이승현, 이지후, 정정훈, 조영인 학생이 금메달, 송경민 학생이 은메달을 획득해 국가종합 2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중국이 금메달 5개로 국가종합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루마니아와 함께 종합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론과 실험 시험이 각각 5시간씩 진행됐다고 합니다. 올해 이론 시험은 자기력,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련 문제가 출제됐고요. 실험 시험은 외계 행성에서의 낙하 실험, 원통형 다이오드의 물리량 변화 과정 중 전류 관측 분야에서 출제됐다는데요.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할 일이 또 있습니다. 지난 18일까지 개최된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도 우리 대표단이 우수한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16일 우리 대표단은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서도 국가종합 2위에 오른 바 있는데요. 크하! 국뽕에 취한다. 이번 올림피아드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을 우리 학생들 모두 고생했고 축하합니다. 안녕, 나는 코브라 박사다. 요즘 내 동료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기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니들도 내가 보내는 주소로 오도록 해. 그래서 찾아간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왔는가 다들? 아니 선배님 근데 왜 여기로 부른 거예요? 내가 여기 부른 이유는 내 동료 중에 한 명이 연구성과 100선에 선정된 동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른 거야. 연구성과 100선이요? 그래, 연구성과 100선 몰라? 그 연구성과 100선은 말이야. 그 정도는 알고 여기로 와야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웃으며 반겨주는 이분의 정체는 누구보다 빠르게 더 멀리 전파한다. 무선통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희상 박사님. 근데 정 박사님 여기 연구실이 참으로 좋은데요? 에? 보니까 이 뒤에 또 우리 연구원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연구 중이고, 그죠? 예. 네,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답하신 분 빼고 나머지는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얘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아까 요 입구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 차량 무선 네트워크 연구실? 여기가 정확하게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차량 무선 네트워크 연구실은 차량과 관련된 무선 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곳은 버스와 기차 같은 대중교통을 위한 통신 기술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런데 박사님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셨길래 이번에 그 2021 연구 성과 100선에 선정이 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박수! 이 100선 쉽지 않거든. 아 근데 내가 좀 보니까 과제명이 엄청 길더라고요. 네, 조금 깁니다.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공공 와이파이 체감 품질 개선 기술 개발. 우와, 이게 과제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게 어떤 기술이죠? 혹시 그 우리나라의 모든 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정말인가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토막 상식! 공공 와이파이는 2012년부터 구축, 개방되었고 현재 시내버스 3만여 대에서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수성과 100선을 받게 된 이 과제는 현재 와이파이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내는 와이파이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빠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와이파이 기술을 지금 연구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오, 요 버스네요. 밖으로 나온 두 박사님을 맞아주는 건 한 차량. 버스 좋죠? 아, 이걸 탑니까? 네. 오, 우와.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몹시 진지해 보이는 두 분과 알 수 없는 기계들? 잠깐만, 그럼 이 안에는 어떤 기술들이 들어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에는 버스 밖에 있는 기지국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통신 기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지붕 위에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붕 위에? 예. 그리고 이 안쪽에는 바로 이제 통신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는 컴퓨터가 한 대 놓여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 운영자분들께서 앞에 보고 계시는 모니터는 이 통신이 잘 되는지 감시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어떤 명령을 내리는 기능,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곳이 이제 와이파이가 빠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와이파이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그럼 경험을 해봐야죠. 그래야죠. 일단 실제와 같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볼 텐데요.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휴대폰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동영상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고화질 비디오인데요. 지금 비디오 콘텐츠 서버에서 내려받기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네, 그렇죠. 지금 끊김이 하나도 없이 그냥 쫙쫙 흘러요, 지금. 네, 지금 아주 플레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자, 지금 영상은 잘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와이파이 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 업로드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오! 나왔습니다. 결과가 817! 이동하며 나온 와이파이 속도는 817. 이 정도면 와이파이가 어느 정도 빠른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한 뭐 50Mbps 그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걸 비교를 하자면 영화 한 편 다운로드 받는데 10초 이내에 끝날 수 있다. 10초 이내에 끝날 수 있다.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 와이파이도 그렇게 안 받아지는데? 10초 이내 받아진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밀리미터파 통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밀리미터파 통신? 네. 무선 통신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파를 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파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의 주파수는
6GHz 이하의 주파수입니다. 반면 밀리미터파는 24GHz 이상의 고대역 주파수를 말하죠. 이렇게 고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 좁았던 도로의 자선이 확 늘어난 것처럼 통신이 훨씬 더 수월하고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밀리미터파는 전파가 멀리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바로 빔포밍, 빔 스위칭 기술이랍니다. 빔포밍은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전파가 특정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전파를 한 곳에 모아주는, 그래서 전파를 한 곳에 모아서 발사를 해주면 좀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빔포밍 기술이라는 거고요. 하지만 한 곳으로만 몰아준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쪽에는 전파가 도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빔을 스위칭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멀리 보내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연구팀은 2년 전부터 고속도로 구간에서 실험을 하며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번엔 그 연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그 밀리미터파가 빠르다는 걸 제가 이렇게 직접 경험하고 왔는데요. 아, 정말 빠르고 대단합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이제 연구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 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비드-19. 개발자분들이 뭐 자가격리, 재택근무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저희 연구 개발 일정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정보원의 얘기에 따르면 개발 중에 말이죠. 네. 들쥐와의 싸움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 들쥐와의 싸움 궁금합니다. 이게 좀 상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요. 네. 기지국 뒤쪽으로는 다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신호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케이블이 절단이 됐다. 게다가 그것도 이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제 야생동물이 한 거다. 이거 이빨의 흔적이. 네네. 걔 그 감전된 거 아닙니까 물다가? 그게 광 케이블은 전기가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박사님 이제 현재는 그러면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개발했던 기술을 조금 더 완성도 높게 만들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이 기술을 뭐 드론이라든지 뭐 무인 이동체 같은 데 실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서 사용하는 영역을 좀 더 넓혀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정희상 박사님, 저 코브라 박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빠른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인 연구진. 앞으로의 연구도 응원하겠습니다. 치매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까지 어렵게 하는 고령화의 깊은 그늘이지만 아직도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치매 전 단계에서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약을 개발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전자약 개발 업체 칼라세븐의 김남균 대표이사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기자 리포트부터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증가 추세지만 아직 이렇다 할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비정상적인 베타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최신 치료제마저 효능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치매 원인을 둘러싼 가설 가운데 뇌 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혈류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그 각각의 신경세포들에 전달을 해주는데 혈류가 줄어들므로 해서 그런 영양소나 산소의 공급 같은 것이 잘 안 일어나게 되니까 신경계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게 됩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나빠진 뇌혈관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빛을 이용한 전자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티커처럼 붙이는 동전 크기의 전자약을 못 뒷부분에 부착한 뒤 빛을 쪼이면 이 패치에서 가시광선이 나와 뇌 모세 혈관이 이완되고 혈관 흐름이 개선된다는 설명입니다. 진피라든가 표피에 있는 너브 엔딩을 자극을 해서 말초신경계를 타고 그 브레인 안쪽에 있는 혈관이라든가 림프 주변에 있는 그 나이트로직 너브에서 나이트로 옥사이드가 릴리스돼서 그 모세 혈관들을 이완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인지평가의 하나인 K-목화 검사에서 유의미한 인지기능 향상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목화라는 인지기능 검사 그런 수치가 20점 정도 나왔습니다. 중재 후에는 22점 정도 나왔습니다. 1점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2점 이상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또 인지기능과 관련된 뇌 전두엽 부분에 혈류가 개선된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효능이 있는 치매 신약이 없는 가운데 치매 전 단계에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전자약이 개발된다면 치매 환자 감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칼라세븐의 김남균 대표이사와 이성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성규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 경도 인지 장애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경도인지 장애는 쉽게 말해서 치매 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예.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의 저하가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이 될 정도로 뚜렷하게 감퇴했지만 일상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노인은 매년 1%에서 2%만이 치매로 진행하지만 이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에는 매년 약 10에서 15%가 치매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치매를 가장 빠른 시기에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도 인지 장애가 치매 치료의 가장 빠른 시기다라는 설명이었고요. 네,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 회사명이 조금은 독특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칼라세븐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회사의 비전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광전자약을 연구 개발한 제조 회사인데요. 가시광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7가지 그 가시광선 색상을 의미해서 칼라세븐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회사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물 치료로 잘 안 되는 그런 질병들을 위해서 광전자약을 개발하고 또한 그 개발된 연구 개발 결과를 가지고 헬스케어 플랫폼, 구독형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광전자약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칼라세븐은 광전자약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다소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용어인데요. 전자약이라면 그 전자, 엘렉트로닉스와 그다음에 약품, 파마슈티컬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렉트로슈티컬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희가 쓰는 광전자약은 일반적으로 전자약은 신경이라든가 뇌 쪽에 자극을 전기 자극이나 또는 초음파, 빛의 자극을 줘서 질병을 치료하는 웨어러블 형태의 의료기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물리적인 약으로 빛을 사용하기 때문에 광전자약이라고 부르고 옵토 일렉트로슈티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전자약은 전실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인 합성약보다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훨씬 부작용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약이 일반적인 약보다는 부작용이 적다라는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이 칼라세븐이 보유한 그 광전자약 기술을 PAMS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광전자약의 기술, 저희 회사의 광전자약 기술은
빛이 도달하지 않는 인체 내부의 장기나 조직에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타겟을 두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저희가 그 아주 원치벨리드 하나를 사용해서 만든 작은 광선조사 유닛을 피부에 부착하면 그 광선조사 유닛에서 나오는 방출되는 그 가시광선이 피부 밑에 그 진피나 표피 쪽에 있는 너브 엔딩을 자극해서 그 너브 엔딩이 자극이 되면 그게 말초신경계로 연결돼서 인체 내부의 장기나 조직에 있는 나이트러직 너브, 그러니까 질소 활성 신경의 너브 터미널에서 그 산화질소 같은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물질이 결국은 산화질소 물질이 결국은 주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결국은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기술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너브 엔딩 그 신경 말단을 빛을 통해서 자극한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전자약을 이용하는 기술 중에 기존의 LLLT라는 기술도 있잖아요. 이것과는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기존의 LLLT 기술은 우리가 로우 레벨 라이트 세라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은 직접 빛이 질병 부위 세포에 도달해서 그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해가지고 거기에서 또는 나이트 옥사이드라든가 활성산소라든가 또는 ATP와 같은 것을 강화를 시켜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타깃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한 그 기술은 주로 화상이라든가 피부질환 치료, 또 통증 완화. 최근에는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또한 치매 치료 연구에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또한 학회에서 LLT라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예. 최근에는 이제 PBM, 포토 바이올 모듈레이션하고도 이제 용어를 바꾸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기존 전자약 그러니까 이제 PBM과의 차별성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기자가 경도인지장의 광전자약을 취재하고 왔죠. 취재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전자약 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예. 이거는 지금 어떤 영역의 빛인 건가요? 가시광선 영역의 빛입니다. 610나노예요. 하루에 30분씩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가요? 저희가 통상 연구자 임상일 때는 한 4주를 사용해서 효능을 봤는데요. 본인 임상을 만약 하게 된다면 8주 사용하면은 상당히 인지 기능이 올라간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빛을 이용하다 보니까 30분 정도 이렇게 몸에 이거 부착하고 있을 경우에 열이 나서 이게 뭐 좀 뜨거워진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실험해 본 결과에 하면은 온도는 거의 올라가지 않고 0.5에서 0.7도 정도 붙이기 전후 차이가 거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경도인지 장애를 치료하는 건지 그 원리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경도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원인을 일반적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든가 또는 타우 가설에 두지 않고 저희는 그러한 그 퇴행성 뇌질환들이 그 뇌 혈류의 장기간 흐름이 좋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치료하는 방법을 뇌 혈류의 흐름을 개선해서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을 타켓으로 삼고 지금까지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작은 저희가 만든 그 쉽게 뭐 강전자 약을 이 목 뒤쪽 두 군데에 접착을 시키고 일정한 시간, 통상 저희는 30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0분의 시간으로 조사하게 되면 그 피부의 그 밑에 있는 그 너브 엔딩에 말초신경에 연결된 뇌 쪽에서 나이트러직 너브, 거기서 너브 텀에서 나이트 옥사이드가 분비가 됨으로써 뇌 혈관들이 이완이 되고 그로 인해서 뇌 혈류가 개선이 되면 결국 손상된 신경세포, 인지 기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대사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신경세포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결국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2016년부터 여러 가지 임상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도 결과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정부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2016년부터 연구자 임상, 탐색 임상, 식약처 허가를 받아 탐색 임상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 치료 효능, 여기서는 1차 평가 배수를 K모카를 사용했습니다. K모카라는 것은
세계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툴인데요. K라는 것은 한글로 돼 있는 그런 도구거든요. 예.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인지 기능이 개선된 유의성을 확인을 했고요. 또 안전성 역시 큰 문제가 없이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1분기에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 자, 빛을 이용해서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니까 참 신기한데요. 자, 칼라7이 주목하는 질병에는 또 천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천식과 관련한 동물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천식이라면 기도의 염증이라든가 또는 기도의 개형이 굉장히 문제되는 만성적 질환이거든요. 만성적 염증 질환인데 천식 치료를 하는 데서는 대개 염증 억제와 기관지 확장 두 가지를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염증 억제와 기관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동물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알레르기 천식 동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천식 파라미터들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염증 억제와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 특히 이제 염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덱사메타손이라고 염증 치료제가 약이 있습니다. 예. 그 약과 저희 광전자 약과 두 개를 비교해 본 결과 염증이 억제된다. 인터루킨 4, 5, 6라든가 이러한 그 인터루킨들이 억제됨으로써 염증이 억제되는 걸 확인했고요. 또한 그 나이트록사이드가 분비함으로 해서 그 기도의 평활계랑 기관지의 평활근들이 이완됨으로 해서 기도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탐색 임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모두의 이제 전자약을 가지고 이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독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좀 어떤 건지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 기술을 지금 연구 개발한 결과 하나의 기술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가 여러 가지 질병에 이제 활용하려면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4가지 정도 임상 시험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질환들을 임상 시험을 거쳐서 탑재를 하게 된다면 소비자는 스마트폰과 저희가 주는 무선형 광전자약을 가지고 소비자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서 본인이 관리하고 또는 치료하고 싶은 것을 셀렉션하게 되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거기에 맞게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셋업이 되거든요. 예. 그럼 소비자는 거기서 나오는 지시에 따라서 특정한 지시 붙이고 한 20분 또는 30분 정도 쪼개 되면 이게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그런 서비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질환들에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생리통, 요실금, 경도인장애, 천식 그러나 이제 앞으로 다양한 질환들, 뭐 파킨슨이라든가 불임이라든가 편두통 같은 데도 응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이제 누차 강조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되게 연구자들이 조금 시야가 좀 좋습니다. 자기 분야가 최고인지 되게 알고 있거든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면 타 분야에서 의외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연구를 융합해서 하는 게 좋겠다. 또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호 업종 간에 서로 융합을 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광전자약이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면은 기존의 신약 개발에서 알츠하이머 치료라든가 신약 개발에 사용되는 약 실패된 약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약들을 같이 종합을 해서 같이 사용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융합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빛으로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그 광전자약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또 이 기술로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구독 서비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 칼라7의 기술이 치매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칼라7의 김남균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상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YTN 취재진은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취재해왔는데요. 스타벅스는 이벤트 전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벤트 기간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방을 계속 나눠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유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한정판으로 내놓은 가방입니다. YTN이 최근 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한 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갑자기 이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이 검사를 의뢰한 직후 연구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커졌던 겁니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스타벅스는 이런 정황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달 초 가방 제조사에 성분 검사를 지시한 겁니다. 가방 제조사는 국가공인 시험기관 여러 곳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제품 일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실을 스타벅스에 알렸습니다. 일부 저희 일정 부서가 해당하는 그 업체랑 거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이게 검출됐다 안 됐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건 검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결과가. 이벤트 기간이었는데도 스타벅스는 이 사실을 알리거나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바꿔주겠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시작 전에 가방에 대한 성분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방 제조사는 이벤트 시작 전인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이때 성분 검사 결과가 스타벅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가방에 적용되는 포름알데히드 허용 수치가 정해진 게 없어 검출 사실을 알고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다시 성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재차 의뢰한 가방 검사 결과를 다음 달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가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동차를 이용하실 때는 꼭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사망률이 맨 경우보다 최대 6배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안전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한 지 얼마 안 돼 위반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적발된 운전자는 습관 때문에 안전띠 매는 것을 깜빡했다고 말합니다. 습관 때문에 이랬는데 잘 매도록 할게요. 나 바로 휴게소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휴가철인 만큼 렌터카도 잇따라 적발됩니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그 착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발생한 소나타 렌터카 교통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정원 초과로 안전띠를 제대로 매지 못한 것이 큰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맨 경우와 매지 않은 경우 사망률을 보면 매지 않은 경우가 맨 경우보다 6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좌석별 사망률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탑승자에게 추가 충격이 가해져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차량 안에서 서로 뒹구는 형식의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까 1차적인 차량 충격 외에도 2차적으로 내부에서의 충격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를 매는 것이 우선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습니다. 최대폭으로 뛰었던 전달보다 오름폭이 더 컸고 수치 자체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그에 맞춰 물가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이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면 소비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 지수는 86으로 지난달보다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인데 비관적 심리가 더 커진 겁니다. 특히 생활 형편과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경기 전망 등 소비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한 달 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의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만 크게 올린 채 물가는 잡지 못하고 소비 심리만 위축시킨다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아닌 뉴클레오 캡시드 단백질의 돌연 변이가 강력한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의 원천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글래드스턴 연구소와 UC 버클리 공동 연구팀은 오미크론 변이를 델타 변이 등 앞서 출현한 변이들과의 돌연 변이 위치와 전파력 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스파이크 단백질에 오미크론과 같은 돌연 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은 2배 강해지지만 뉴클레오 캡시드가 돌연 변이가 생기면 전파력은 30배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클레오 캡시드는 바이러스의 DNA 또는 RNA 유전 물질을 보호하는 입자 내부의 구조체를 말하는데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 변이의 전염력이 강해지는 데는 뉴클레오 캡시드 단백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하천이나 호수와 같은 담소 생태계 내 용존 유기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환경 변화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중국과학원과 공동으로 담소 생태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용존 유기물의 변환 기작을 분자 수준에서 예측하는 생태학적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분석 모델을 통해서 기후대에 따라 미생물에 의한 용존 유기물의 변환 기작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으며 담수 내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과 영양 정도, 용존 유기물 조성을 고려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여부와 중증도를 뇌 활동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능성 MRI로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은 ADHD 아동 180명과 정상 아동 180명을 대상으로 기능성 MRI로 뇌 조직 활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ADHD 아동의 신경 유연성이 정상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DHD 아동 가운데 치료제를 복용하는 아동은 신경 유연성이 훨씬 좋은 것이 확인됐는데 연구팀은 기능성 MRI 검사로 ADHD를 확진하고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치료에 대한 반응도 모니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흉부 X선 영상을 이용한 폐 질환 자동 판독 능력을 스스로 향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예종철 교수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영상 판독을 학습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자기학습과 지식 증료 기법을 활용한 흉부 X선 판독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 라벨링을 할 필요 없이 스스로 성능을 향상해 나갈 수 있어서 영상 전문의가 부족한 저소득 국가에서 결핵과 같은 다양한 전염성 질환 진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휴가철 자동차 안전띠 단속을 해보면 뒷자리 동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죠. 들뜬 마음에 안전을 소홀히 했다가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한 휴가가 될 수 있게 여행을 갈 때와 돌아올 때 모두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